현재 우리가 시급히 필요한 무기체계가 무엇인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공군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의 추가 확보입니다. 카디제 확장과 조기경보기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 등에 따라서 공군은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감시 자산은요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조기경보 통제기 외에 특히 무인 정찰기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기는 정찰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대활약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국내 개발보다는 해외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요구 기능의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기능의 추가 삭제가 어렵단 말이지. 우리 손으로 무인기를 더욱 발전된 모델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3차원 공격을 할 수 있는 드론이 필요하고, 또한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자폭용 드론도 적극 개발에 나서야 됩니다. 공군은 아직 좀 급하게 해야 될 게 많이 남았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또 우리 공군은 또 필요한 게 뭐냐, 급하게 필요한 게 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에요. 이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대량 확보하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해요. 이게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는 건 공격자가 표적 지역의 화망을 충분히 벗어난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멀리서 쏜다는 얘기야. 보통 사거리 2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보통 이제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군은요 F-15K와 함께 40여 발의 AGM-84H SLAM-ER이라는 이런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2003년 7월에 제20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무슨 계획이 나왔냐면, 전시에 북한의 700여 개의 핵심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그런 계획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이 700여 개의 타겟 중에서 공군한테 할당된 표적이 250개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즉 공군은 적어도 250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AGM-84H는요 사거리가 270km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드오프 미사일 치고는 사거리가 짧죠. 그리고 위력도 좀 평범해요. 더욱이 이게 순항 미사일의 특성상 경로를 우회해야 돼요. 이게 270km라고 279 그대로 날아갔다는 이게 순항 미사일 속도가 느리거든. 그러니까 격추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를 여기 갔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순항 미사일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거리가 반토막이 나요. 따라서 공군은 최소 사거리 400km 이상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여곡절 끝에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제작한 타우러스 순항미사일 약 260여 발을 들여오게 됩니다.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km로서요 스탠드오프 미사일로서 능력이 충분해요. 자, 그러면 한 260발 들어왔으니까, 순항미사일 들어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공군 입장에서는요 260여 발의 순항미사일로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 북한은요 이미 한미연합군의 타격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핵시설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대 숫자를 늘려왔습니다. 동시에 이런 시설들을 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하화시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순항미사일의 목표 파괴율은요 대략 50에서 70% 수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경로도 해야 되고 격추될 수도 있고 느리니까. 따라서 최소 600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따라서 공군은요 260여 발 외의 나머지 물량을 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채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천룡 한국형 공대지 순항미사일이죠. 이 천룡은요 대략 타우러스하고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요 개발 비용은 3,100억 원, 양산 비용은 약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치고 2031년부터 실전 배치가 목표예요. 그런데요, 제 생각에 이 개발비하고 양산비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주는 예산대로 개발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최소한이라는 얘기가 쉽게 말해서 더 들어가야 돼, 사실. 일단 우선 천룡은요 KF-21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비행 및 분리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비행 운용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유도에 필수적인 데이터 링크 체계를 또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통합에 드는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이 사업 역시 조 단위를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또한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통합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게임 체인저인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지금 부스트 글라이더형이 아닌 순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어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충분히 대함미사일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모든 국가들 역시 대함미사일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른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만약에 이게 대함미사일로 사용한다면 항공모함 킬러로서의 최적의 무기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국보다 수상함 세력이 열세한 우리한테 그야말로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복음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개발 완료가 목표예요. 우리가 요게.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이런 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공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유사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존재 중에 하나가 공군력입니다. 근데 이 천령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공군의 스탠드오프 미사일 운용 능력은요, 이 공군력의 굉장히 핵심이에요, 요즘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무기체계 개발은 정말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공군 끝났나요? 죄송합니다.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게 노후 전투기의 교체입니다. 또한 F-15K의 업그레이드죠. 우리 공군은 여전히 20여 개의 F-4E 팬텀하고 80여 개의 F-5EF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기의 100대가 아주 그냥 고물딱지란 얘기예요. 솔직히 K방산이고 나발이고 이 자화자찬하기 전에 이 대목에서 정부는 할 말이 없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여러분 F4하고 F5를 합쳐서 총 15대가 추락을 했고요. 귀중한 파일럿 17명이 순직하셨어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왜 심각한 거 하면 F-16의 경우 2000년 이후에 17차례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파일럿이 모두 생존했어요. 그만큼 노후기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 공군은요, FA-50 20여 개를 추가 생산하고 KF-21 보라매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그리고 F-35A를 추가 도입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FA-50 추가 도입은 공군이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한국 공군을 로우급 전투기로 도배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수출형이니까 수출형은 저기 A사 레이더도 달리고 AIM 120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수출형은 수출형이에요. 우리가 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FA-50은 틈새 시장을 찾은 거라고. 우리는 지금 틈새 시장이 필요한 그런 공군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믿을급 이상의 하이엔드로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KF-21은 아직 테스트 중이고요. 전 세계의 전투기 개발사를 들춰보면요, 예정된 시기에 전투기가 완벽히 개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해도 이게 지속적인 에라 수정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KF-21이 2026년에 양산이 된다라고 너무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조업체 까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전투기 개발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 화급무비한 시기에 KF-21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시기상조예요. 일단 어느 정도 이게 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F-35A의 추가 도입은 타당합니다. 근데 20대 정도면 사실 F4를 대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숱한 세월 보면서 뭐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욱이 F-15K 업그레이드가 올해 들어서야 겨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내용이 A사 레이더 탑재하고 데이터 링크 업그레이드 등등등이 핵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한 59대의 F-15K 전부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거의 4조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요. 일단 제 생각에 F-15K의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빠른 시기에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F-15K는 진정한 4.5세대 하이엔드 전투기로 중국의 J-20과도 대등한 전투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다룰게요. 아무튼요, 비록 전술기의 운용대수는 당분간 줄어들지라도 질적 우위로 그 공백을 메우면서 이 KF-21의 성공적인 개발 완료를 위해 민간군이 진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F-35의 20기 도입, 그 다음에 F-15K 업그레이드, 이거 비용은 적어도 6조 이상은 들 거예요. 6조가 훨씬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KF-21 기체를 활용한 전자전기 개발, 그 다음에 공중급유기의 추가 도입, 신용수송기 개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도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공군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럼 다음은 해군인가요? 네, 해군입니다. 해군도 막막합니다. 일단 해군은요, 이지스함의 추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조대왕함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이지스 구축함 보유 척수는 4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척의 이지스함을 더 확보할 계획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도 업그레이드가 시급합니다. 제가 지난 정조대왕함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세종대왕급은 반쪽짜리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급 도입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다국적 공동구매 형태로 이지스 레이더 및 전투 체계를 도입해서 약 3억 달러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외견상 똑같은 전투 체계 버전인 베이스라인 7.1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이지스함의 성능에는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은요, 미국과 일본이 옵션 사용으로 채택한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즉 BMD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지스함은요, 함대 방공 능력을 넘어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까지 요구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스함이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이 BMD라는 별도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했단 말이지. 이번에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이런 단점들이 보완된 이지스함이에요. 그러니까 정조대왕함은 BMD가 있어요. 여기에 SM-6 미사일을 탑재했죠.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이제서야 비로소 이지스함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예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도 BMD를 탑재하고 SM-6 운용 능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 8월 1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김명수 해군 참모차장은요, 질의응답에서 기존 세종대왕급에도 SM-6를 운용해서 모든 이지스 구축함에 BMD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선행 연구를 시작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이지스함이 운용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끝판왕은 뭐예요? SM-3 미사일이잖아요. 이 SM-3 미사일 탑재도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척의 BMD를 탑재하고 SM-6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이 역시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정조대왕함의 가격이 1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두 척 더 들어오면 뭐야? 2조 6천억이 필요하죠. 그리고요, 사실 이 정조대왕급 구축함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KDDX 미니 이지스함이에요. 요것도 굉장히 시급해요. 그러니까 이 KDDX는 내년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선도함 건조가 추진되는데요. 제 생각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KDDX 건조를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3월 25일 열린 제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한국형 구축함 KDDX에 탑재하여 항공기 및 순항 유도탄에 대한 요격 기능을 갖춘 유도탄, 이게 보통 이제 뭐 함대국 유도탄 2라고 하는데 요 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한 후에 양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다음 버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함대공 유도탄 2라고 하는 건. 근데 이 기존의 함대공 유도탄 2는요, 사실 미 해군의 SM-6하고 동등한 수준의 탄도 요격 능력을 갖는 미사일일 것이라는 이런 추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듯이 항공기 및 순항 유도탄에 대한 요격 기능을 갖춘 유도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북한의 순항 미사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쯤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걸 공개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 외형하고 성능 모두 서방제 순항 미사일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북한이 어디서 이런 기술을 습득했는지가 정말 궁금했었죠. 아무튼 이 북한의 순항 미사일이요, 내륙으로 비행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왜냐? 순항 미사일이 비교적 작고 저공 비행을 한다 해도 우리나라도요, 지상의 레이더가 빽빽히 차 있는 그런 나라예요. 또한 이제 에이왁스에서도 내려보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 잡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선택은 뭐예요? 아마도 해상으로 우회해서 날아오는 방식일 거예요. 그렇다면 해상에서의 감시가 중요합니다. 즉 이지스함 수준의 감시 능력과 요격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뭐예요? 지금 정조대왕까지 뽑아내봤자 4척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동해하고 서해 다 이게 뛰어나야 된다거든. 굉장히 넓은 해역인데 그 딸랑 2척만 돼서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 성공을 계기로 정조대왕급 2, 3번 함하고 KDDX 사업을 조금 더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사이즈가 작은 순항미사일은요,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에서도 발사가 가능해요. 또한 이 SLBM, 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서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인 SLCM은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근데 북한은 조만간 신형 잠수함을 선보일 예정이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SLBM과 더불어
SLCM까지 확보한다면 우리 해군은요, 북한 잠수함을 추적 및 탐색하는 임무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북한 순항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촘촘한 탐지 및 요격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KDDX 건조 숫자를 10척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원래 이게 6척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KDDX 사업이 2036년까지 개발하는 데만 6척 나오는데 1조 8천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함대국 유도탄 2 이 사업은요, 2023년 내년부터 2036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6,900억 원이에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돈 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해군도 만만치 않게 급한 곳이 많네요. 더 들어보세요. 이게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과연 우리 이지스함이 SM-6 미사일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만족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이 SM-6는요, 처음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최대 상승 고도가 34km예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팩3 MSE보다 좋은 정도예요.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지스함에서 운영하는 탄도 요격 미사일의 진정한 강자는 SM-3예요. SM-3는 사거리가 900km, 요격 고도가 500km예요. 그러니까 최대 사거리 400km의 SM-6가 비비기에는 넘사벽이죠. 더군다나 이 SM-3의 최신 버전 블록 2A부터는요, 유효 고도가 1200km, 사정거리가 2500km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IRBM, 즉 중거리 탄도탄 이하의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 SM-3는 미국하고 일본이 공동 투자하고 개발한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SM-3 블록 2A 역시 개발 및 생산에는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개발비가 총 30억 달러고 미국이 20억 달러, 일본이 1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비교해보면 SM-6 미사일 한 개가 57억인데 반해서 SM-3는 한 개당 250억을 넘어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일본이 개발에 참여했다는 다소 껄끄러운 점,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한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현재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가 뭡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하고 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는 좀 감상적인 면을 좀 접어두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에는 SM-3 혹은 SM-3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